네, 간밤에 있었던 일이죠. 다시 매파로 변한 파월, 상승을 위한 조정은 필수다라는 주제입니다. 네, 파월 의장이 계속 발언을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오늘 밤에도 역시나 이 파월 의장에 대한 발언들을 상당히 좀 주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인플레이션을 강조하면서 언제든 또 긴축적인 기조를 펼칠 수 있다라는 그런 점들을 보여줬던 것 같은데요. 두 분의 의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정태근 이사님 어떻게 좀 보셨을까요? 파월 입장에서는 뭐 당연히 해야 될 얘기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그냥 편하게 말씀을 드리면 계속 시장에서 김칫국을 마셔요. 금리나. 아직까지 언제까지 뭐 금리 동결이 진행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네. 시장에서 저는 앞서 나가서 계속해서 금리 인하를 원하다 보니까 파월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진화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파월 입장에서 해야 될 얘기인데 우리 같은 주식 투자자 같은 경우는 좀 그런 얘기 좀 하지 말지. 좀 밉죠, 가끔. 그죠. 이런 생각이 들 네.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당연한 얘기를 했다라 좀 봐지거든요. 당연한 얘기를 했다 좀 봐지는데 중요한 건 그런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이렇게 반응이 나오는 것들은 왜냐하면 파월이 7월 달에 인상을 한번 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이런 얘기를 하고 이런 얘기를 했고 그리고 다음에 또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게 걱정이 될까요? 그런 것들은 시장에서 반영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거기다가 이제 2차 전지가 또 힘이 좀 빠지다 보니까 요 두 가지가 이제 시장에 좀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개인적으로 뭐 그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이것도 그냥 우려감으로 저는 끝이 날 거라고 좀 보고 있는데 제가 예전에 연준 내에서 금리 동결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형성이 되고 있고 연준 내에서도 이제 매파 성향의 월러 이사 같은 경우도 금리 동결에 대한 부분을 좀 역설을 했었고 네. 그러고 난 이후에 빌 에커먼이라는 사람이 이제 국채금리가 상승을 해야 수익 나는 포지션을 청산하게 되면서 8, 9, 10, 3개월 만에 2,700억입니다. 2억 7천만 원이 아니고요. 2,700억 정말 상상도 안 되는 금액이었던 수익이 네. 챙겼고 그리고 난 다음에 시간차를 두고 10월 24일에 그 기사가 나왔고 그 10월 29일에 어떤 기사가 나왔냐면은 블랙록이라든지 핑커 같은 대형 자산운용사들이 이제 국채금리가 하락을 해야 수익이 나는 포지션 쪽으로 이제 옮겨가고 있다. 그러니까 즉 장기채 국채 펀드 쪽으로 자금이 우리나라 돈으로 7조 7천억 정도 유입이 되게 되면서 상당폭 큰 금액이 들어간데 지금 연결해서 보게 되면 이런 현상들이 왜 나올까요? 결국에는 금리 동결 쪽으로 계속 갈 거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근데 금리 동결이 진행되게 된다라면은 시장에서 당연히 앞으로는 또 김칫국을 마시게 되면서 이제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들을 가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시장의 어떤 변동성이 발생이 되고 그러면은 파월이 가지고 있는 지위가 좀 흔들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나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저는 그랬겠다고 좀 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금 말씀드린 연유들로 인해 가지고 시장이 좀 흔들렸고 근데 이런 부분은 오래 가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12월 달 같은 경우도 저는 개인적으로 동결을 할 거다라고 생각을 네.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지금 자막에도 나오고 있지만은 동결 분위기 우세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은 12월 달에 만약 인상을 해갖고 긴축 이슈가 시장에 부각이 되면서 연말 쇼핑 시장 경기에 찬물을 끼얹어 버리게 돼요. 네. 그럼 그 책임을 파월이 다 뒤집어 써야 되는데 제가 볼 때 그런 배짱은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정말 이렇게 파월 그 모습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경제 뉴스 네. 통해서 뭐 경제 뉴스라든지 뭐 기존 시사 뉴스라든지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정말 꼬장꼬장하게 고집 있게 생겼거든요. 근데 임명되고 난 이후에 정책을 한 거 보면은 그렇게 외모만큼 그렇게 꼬장꼬장하게 고집스러운 그런 정책은 안 하는 것 같아요. 계속 네. 시장에서 흔들리는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금 이제 나오네요. 이제 파월 의장이 이제 나갈 건데 정말 걸어오는 것도 꼬장꼬장하게 걸어오잖아요. 관상까지 봐주시네요, 이제. 아니 관상이 아니라 이렇게 보이는 모습 네. 보게 되면은 정말 나 고집이 있어 이런 이게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그 걸어오는 모습도 그렇고 지금 이제 안경 딱 쓰고 이렇게 저 이제 자리에 앉은 저 모습도 보게 되면은 상대 사람이 고집 있게 생겼잖아요. 근데 정책은 그렇게 고집 있게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자꾸 시장에 휘둘리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계속 김칫국을 마시게 되고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파월보다는 지금 재무장관을 하고 있는 전 연준 의장, 옐런 의장 이 사람이 네. 저는 정말 정책을 잘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은 옐런 같은 경우는 정말 고집 있고 뚝심 있게 우리 금리 동결 계속 할 거야. 계속 신호를 주게 되면서 초반에는 뭐 정책에 대한 어떤 변화에 대한 어떤 그 시장의 변동성이 있었지만 결국 시장이 연준을 따라오게 만들었거든요. 네. 근데 파월은 그걸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시장의 변동성이 나오게 되는 거고 시장이 김칫국을 마시는 현상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고집 있게 좀 끌고 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바라는 그거밖에 없거든요. 어차피 변동성이라는 게 짧게 끝난 게 좋지 길게 되면은 그것도 도리 욕을 먹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좀 고집 있는 정책을 좀 개인적으로 바란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어쨌든 오늘 시장도 낙폭이 좀 축소가 되고 있는데 결국 이 파월의 발언이 단발성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온다고 보면 되고, 12월 달도 동결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이유는 연말 소비 시즌에 경기에 찬물을 끼얹을 필요가 굳이 있을까? 라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올해는 그냥 깔끔하게 동결로 끝이 날 것 같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단기적인 시장의 변동성을 좀 들고 왔던 파월 의장의 발언이었는데요. 그러면 손여로 팀장님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네, 우선 시장에 대한 매크로 변수는 이제 이사님께서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알려주셨다고 하면은 저는 좀 매매 관점으로 시장을 좀 진단을 원하지 해보도록 않았나요? 하겠습니다. 둥글둥글하게 말씀드려요, 제가? 아, 뭐, 오늘 둥글둥글하세요, 얼굴이. 이발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약간 좀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 보면은 네. 시장이 이게 제가 너무 고리타분한 이야기를 말씀드린 걸 수도 있겠는데 시장이 재차 상승하기 위해서는 몇 박자 좀 쉬어가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네. 이제 좀 단기적인 기술적 매매하시는 분들은 뭐 적산병이나 흑산병 이런 것들 아실 겁니다. 근데 뭐 음봉이 3번 나온 뒤에 양봉이 나오는 게 정설이 아니듯이 어떤 기술적 분석은 틀릴 수 있어요. 근데 확실하게 장대 양봉이 한번 나온 다음에 음봉이 3번 나왔을 때 오늘 뭐 양봉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양봉이 나오지 못하더라도 음봉이더라도 수급동이 나쁘지 않다라고 하면 비관적으로 바라볼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네. 시장 브리핑 같은 경우는 앵커님께서 일목요연하게 주셨지만 어제는 음봉이 나왔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인 기간 순매수였습니다.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좀 외인과 기관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코스닥이 워낙 월요일에 강한 모습을 보여줬다 보니까 제 개인 화면이 다 나가고 있네요. 네, 좋습니다. 제 투자 전략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제 이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저도 만약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었다고 하면은 일단 인플레이션이 2%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긴축을 접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긴축을 접는 시점이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 많은 분들이 산타랠리를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고 저도 이제 뉴스들이 우후죽순처럼 나오더라고요. FOMC에서 기준금리 동결을 외쳤을 때는 더 이상 기준금리 인상이 없을 것이다. 여기까지 확인할 수가 있는데 네. 조금 이 공격적인 매매를 하신 분들께서는 이런 뉴스가 나오니까 내년 하반기에 기준금리 인하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뉴스가 이제 뉴스방에서 도는 거예요. 근데 네. 그런 이야기를 한 명도 안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사님 말씀대로 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자기가 이렇게 말한 것들을 이제 투자자분들이 긍정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시장이 거품이 낄 수 있고 만약에 시장이 거품이 꼈는데 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기준금리 인상을 1회 인상했을 때는 시장에 찬물이 뿌려지면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욕을 먹을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친하지 않아서 정확히 어떤 분인지는 잘 모르는데 네. 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발언을 할 때 투자분들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저렇게 매파적인 분이 아닌데 비둘기적인 분인데 조금 세게 나간다. 근데 이것도 취임 초기고 이제 그때 정권 생각해서 조금 매파적으로 나가는 게 아닌가. 그다음에 네. 워낙 이제 유동성이 풀리다 보니까 이제 기축을 해야 되다 보니까 조금 매파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닌가. 근데 목표치를 되돌아가는 관점이라고 한다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얼마든지 비둘기적으로 전환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시점이 지금 FOMC 기준금리 동결 나오면서 산타랠리까지도 이제 많은 투자분들이 김칫국을 내놓으시니까 그냥 FOMC 때 했던 말 다시 했을 뿐인데 이제 투자분들께서 뭐야 기축 끝난 거 아니었나? 라고 생각하시면 좀 경각심을 가지는 경우가 있고 사실 뉴욕 시장이랑 국내 시장은 동일하게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다.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공매도 관련 뉴스가 이번 주 초에 있었기 때문에 약간 변동성이 강하게 발생한 다음에 그 오버슈팅한 부분이 조정을 겪고 있다. 근데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외인과 기관이 공격적인 매도가 나오면서 시장이 음봉을 나왔다고 하면 부정스럽게 말씀드리겠지만 확실하게 옥에 한해서는 외인과 기관이 주어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일단 공매도 금지 뉴스랑 이제 미국 재무부가 우리나라 환율 관찰 대상국에서 제외한 것이 좀 외국인 투자가들에겐 그래도 투자금 유입의 건수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공매도를 제한한 것은 외국인 투자가들의 탈출 요인이 되지만 네. 환율 대상국에서 제외한 것은 외국인 투자가들의 자금 유입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지수 자체는 음봉이지만 수급 괜찮고 옥을 실적을 갖춘 성장주들은 외인과 기에 접근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으니까 너무 염려하실 필요 없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낙관적이었던 투자자들의 해석이 조금 변하게 되면서 오늘 시장이 소폭 하락하고 그런 모습들은 있는데 그래도 수급이 괜찮은 또 종목별 펀더멘탈 체크해 보시면서 투자하는 전략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또 보셨습니다. 네, 그럼 이런 시장에서 어떤 종목을 고르는지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우리 정 이사님은 어떤 네. 종목 보고 계신가요?
종목은 에라지 넥슨을 준비를 했는데 네. 그 전에 제가 하나만 좀 보여드릴 게 있어가지고 그것만 좀 보여드리고 종목 말씀드릴게요. 네. 또 화면 좀 연결 좀 부탁드릴게요. 그 제가 조금 전에 그 연준 내에서 금리 동결 선언 확산이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지금 보시면 10월 17일 날 이 기사가 나왔거든요. 네. 보게 되면은 이제 인플레이션 둔화, 중소기업이 어려워서 동결 선언 확산. 요 분위기가 나오고 난 다음에 이 기사가 나오고 난 다음에 공교롭게도 연준 내에서 그 패드워치의 금리 동결 전망치가 동결 쪽으로 가는 분위기가 확 가더라고요. 네. 확 갔고 그리고 난 다음에 딱 요것만 보여드리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요거 하나만 좀 보고 말씀드릴게요. 미국 월가 큰 손들 국채금리 하락에 과감한 베팅에 나섰다라는 기사인데 요거거든요. 요게 네. 10월 29일이에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동결 분위기 쪽으로 가고 있고 그와 관련돼 가지고 이런 현상들이 현재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미 분위기는 동결이에요. 동결인데, 그러니까 이제 인상에서 동결로 넘어갔고 이제 동결로 가게 되면은 또 시장에서 앞서가서 이제 금리 하락에 대한 기대감들을 또 이제 피력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파월 입장에서는 이렇게 시장을 좀 진화시킬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다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찌 보면 종목은 시장과 좀 연계성은 좀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장에 대한 판단은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에라지 넥슨 이런 종목을 준비를 했는데 네. 방산 같은 경우는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은 일단 이제 화면에 이제 에라지 넥슨 차트가 나오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차트가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제 9만 원대를 이제 돌파를 하게 되면서 신고가 영역으로 가고 있고 전고점까지 접근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네. 근데 이런 현상이 나온 이유가 뭐냐면 이제 폴란드뿐만 아니라 이제 사우디를 포함한 중동 쪽에서도 이제 방산 수주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스토리 하나만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사우디 같은 경우에 2019년도에 그 서남부 쪽에 아람코 정유 시설이 후티 반공 공격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렇기 위해서 그런 이슈가 있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사우디가 이제 국방력을 좀 강화를 하기 위해서 미국 쪽에 F-35라든지 이런 무기 수출 요청했었는데 그때 네. 거절당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무기 수출 요청을 어느 쪽으로 돌렸냐면은 중국하고 우리나라 쪽으로 돌린 거예요. 돌려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기회가 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협상을 진행해 오다가 최근에 이스라엘 사태까지 발생이 되게 되면서 그 속도가 좀 더 빨라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와 관련돼 가지고 이제 뭐 K9 같은 이런 그 무기도 되겠지만은 일단 방공 체계가 상당히 좀 중요하거든요. 특히나 이란의 어떤 탄도미사일 위협 이런 게 상당히 있기 때문에 지대공 미사일 이런 무기 체계에 대한 강화가 상당히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LG 넥슨이 수혜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들이죠. 어쨌든 하나 쪽에서 이제 기본적인 시스템을 받아가지고 이거 완성을 해가지고 천공을 무기 수출을 작년에 UAE 쪽에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일을 보게 되면은 이번에도 사우디 쪽으로 수출 수주 소식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3분기 실적 좋지는 않았습니다. 뭐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마이너스 29.6% 조금 하락이 있었지만은 네. 4분기 같은 경우는 인도네시아라든지 UAE 쪽의 매출이 이제 인식이 될 거기 때문에 이번에 안 좋았던 실적은 말 그대로 일시적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고 턴어라운드가 기대가 되기 때문에 오늘은 그런 연유에서 LG 넥슨을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네, 4분기가 더 기대되는 종목인데요. 오늘 하락장 속에서도 그래도 꿋꿋하게 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 인상적인 종목으로 골라주셨습니다. 손 팀장님은 어떤 종목 토픽으로 보시나요? 네, 우선 이 종목에 대해서 한 줄 평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종목으로 시술비를 벌자라고 좀 말씀드리고, JCC 메디칼 말씀드릴 겁니다. 앵커님도 관심 많으실 거고, 저 역시도 관심이 많고, 우리 이사님도 관심이 많으실 겁니다. 일단 의료기기 관련 종목이고, 울트라셀이나 포텐자 같은 피부 미용 장비를 제조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울트라셀 같은 경우 이제 고강도의 초음파를 이용해서 피부 처짐을 방지하는 장비고, 포텐자 같은 경우는 침습, 비침습 방식으로 피부 흉터를 제거하고 모공을 축소하는 저한테 굉장히 좀 필요한 시술이 아닐까 판단이 되고 있고요. 네. 의료기기 관련해서는 실적이 그냥 단순하게 단기적으로 이렇게 향상되고 있는 게 아니고 거의 2020년, 2021년부터 거의 2년 넘게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네. 연간 실적 기준으로나 분기 실적 기준으로 다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고 있고 이번 3분기 역시도 후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발표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매출은 391억, 영업이익은 113억 원을 기록했고 분기 실적과 연간 실적이 최대 실적 발표할 것이다. 이런 증권사들 리포트가 있고요.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리니어지 런칭 심포지엄을 가졌고 중국의 아이메이커와 포괄적인 파트너십을 계약을 하면서 네. 국내를 넘어서 해외로도 매출처를 다변화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이를 통해서도 매출이 긍정적으로 우상할 것이다. 그런 뷰가 있습니다. 지금 시장은
어떤 상승 종목 개수가 많다가도 하락 종목 개수가 더 많은 장세가 있는데 어떤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를 주축을 강세에 보였다고 하면은 최근에는 의료기기까지도 그 합세, 그 강세 합세라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수급 동향이 뭐 2차 전지나 뭐 의료 AI, 로봇 이런 종목들은 2주 가까이 외국인과 기관들의 투자가들의 매수가 들어왔었는데 이 의료기기 관련 종목들은 최근 3거래일 전부터 수급이 눈에 띄게 개선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장주는 당연히 클래시스라고 보고 있고 한간은 대장주가 루트로닉이랑 오스템 임플란트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일단은 자진상패 단계로 넘어갔기 때문에 아마 왕좌는 이제 클래시스 1등은 클래시스고 2등은 이제 제이시스 메디칼 될 듯한데 클래시스는 실적 발표 더불어서 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매매 잘하시는 분들은 클래시스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매매 자신 없으신 분들은 제이시스 메디칼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좀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기술적 위치가 21선 돌파하고 60일선 돌파를 앞두고 있었는데 이 방송 준비하면서 60일선 위로 올라선 모습인데 네. 수급 동향이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클래시스 같은 경우는 외국인 투자가도 접근한 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는 기관 순매수 들어오고 있는데 제이시스 메디칼 같은 경우는 기관 순매수 들어온 다음에 오늘 외인과 기관의 쌍끌이 순매수에 들어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하방이 견조할 것이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네. 업종포가 67.20인데 현재포가 30.96, 12개월 선행포가 21.59이기 때문에 현재가 기준으로 2분의 1가량 저평가 매수도 갖고 있는데 내년 실적 기준으로 했을 때는 3분의 1가량 저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성장성과 안정성을 고루 갖춘 종목들 중에서 변동성이 2등인데 1등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그렇게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이시스 메디칼이 수출 비중이 좀 높을 텐데 환율에 대한 그런 리스크 최근에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변동성은 괜찮을까요? 우선 실적이 이제 1340원에서 1310원까지 떨어진 것은 좀 부정적으로 보겠지만 이 환율 약세가 그러니까 이제 유가나 환율 같은 경우도 환차익, 환차손을 보기 위해서 뭐 기준 없습니다. 기준 없는데 제가 보통 환차액을 입었다, 환차액을 입지 못했다 이런 평가 봤을 때 이런 환율이 한 3개월 정도 지속된다라고 하면 좀 우려를 해볼 만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만약에 기준금리가 지금 장기 국채 금리도 바닥권에서 잠깐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네. 저는 사실 미국에서 FOMC에서 기준금리를 그만 올렸으면 좋겠는데 이제 뉴스 나오는 거 보면은 기준금리 한 번 정도 올릴 수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면은 기준금리가 올라가게 된다고 하면은 이제 환율이 1310원에서 다시 한 번 더 이 상방을 두들길 수 있는 부분인데 만약에 환차손을 고려하더라도 이 의료기 관련 종목들의 성장세가 10에서 15% 이상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려하는 건 좋습니다. 네. 아마 외국인과 기관들도 더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쵸. 근데 그런 것들을 고려하더라도 수급이 워낙 좋으니까 일단은 이런 것들은 감안하는 리스크에 넣어놓고 일단 매수했다가 이런 것들이 투자자 사이에서 퍼진다라고 하면 그때 비중 줄이시고 네. 만약에 말맞다나 연준에서 이번에 기준금리 동결한 거 이후로 기준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하지 않겠다. 수익 파티 준비를 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손 팀장님이 골라주신 종목은 제이시스 메디칼이고요. 두 분 모두 오늘 하락장 속에서도 잘 버티고 있는 종목들이니까요. 전략에 따라서 선택 취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일부 쉬운 이슈 읽어주기에서는 저희 파월 의장의 발언과 더불어서 종목까지 함께 알아봤습니다.